한국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었는데 이제 한국에 의존해야 한다는 말에 러시아 군부 회의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최근 한국과 좋지 않은 관계로 한국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한국과의 교역을 최대한 줄이려고 했던 러시아에서 어쩔 수 없이 한국의 기술에 의존하고 한국의 도움 없이는 이걸 해결할 수 없다는 결론에 결국 러시아 군부 전략가를 한국에 파견하는데요. 과연 이들은 어떤 기술이 필요했던 걸까요?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그 전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신다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은퇴한 러시아 해국 전략가 니콜라이입니다. 저는 매일 아침처럼 해 뜨기 전에 일어났어요. 제 작은 오두막은 알래스카에 얼어붙은 호숫가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바깥 공기는 숨을 내쉴 때마다 작은 별처럼 반짝이게 할 만큼 차가웠어요. 저는 손을 창문에 대고 새벽의 창백한 빛이 차가운 물 위로 천천히 퍼지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세상은 고요했어요. 얼음이 스스로 무게를 이기며 내는 부스럭거리는 소리만이 들렸죠. 저는 이런 평화로운 순간들을 정말 좋아했어요. 저는 해군 전략가로 20년을 보냈습니다. 비밀 작전을 기획하고 소수만이 읽을 수 있는 지도들을 연구했었죠. 그때 제 삶은 요란하고 위험했습니다. 이제는 명령과 경보를 낚싯대와 조용한 집으로 바꿨습니다. 그런 고요함을 누릴 자격을 얻었다고 느꼈습니다. 낚싯대를 어깨에 메고 어제 얼음에 낸 작은 구멍으로 향했어요. 어둠 속 물속의 낚싯줄을 조심스레 떨어뜨리고 기다렸습니다. 이곳에서는 세상이 단순하게 느껴졌어요. 저와 물고기, 그리고 차가운 공기만 있었죠. 몇 분마다 작은 파문이 일렁일 때마다 줄을 당기면 은빛 송어가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저녁거리를 낚는 일이 평범하게 느껴진다는 게 신기해서 저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졌어요. 그런데 멀리서 엔진 굉음이 들려왔습니다. 심장이 덜컥 뛰었어요. 얼음 너머 나무줄기 사이로 먼지 구름이 피어오르고 있었죠. 무거운 검은색 SUV들이 전조등도 켜지지 않은 채 제 오두막을 향해 속도를 높이고 있었습니다. 엔진 소리는 제 평온을 송두리째 깨뜨리기에 충분했어요. 누가 이곳에 오는 걸까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이곳은 제 안식처였는데요. 너무 놀라 낚싯대를 떨어뜨리고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 얼음 위에서 빙글빙글 돌고 있었지만 저는 그조차 신경 쓰이지 않았어요. 떨리는 숨을 가다듬고 나무 줄기를 바라봤습니다. SUV들이 이제 더 많은 눈보라를 일으키며 다가오고 있었죠. 평화로웠던 아침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얼음 위를 부츠가 미끄러지며 달렸습니다. 열쇠를 허둥지둥 찾으며 금속문을 쾅 닫았어요. 안으로 들어가 코트를 집어들고 잘 쓰진 않던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왜 여기에 왔을까? 무슨 목적일까? 다시 예전 삶으로 돌아가야 하는 걸까? 머릿속에서 수많은 질문이 맴돌았습니다. 똑똑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맥박이 터질 듯이 뛰었어요. 저는 커튼 틈 사이로 몸을 기울여 몰래 밖을 내다봤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키 큰 여성이 서 있었고 그 뒤로 두 경호원이 SUV 옆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제가 삼킨 침이 목에 가시가 된 듯 했어요. 제 조용한 삶은 끝나버린 것 같습니다. 그 남자들과 여자들이 가져온 소식이 모든 것을 바꿀 거라는 걸 알겠더군요. 그들은 수갑을 채운 채로 오두막 밖으로 저를 이끌었어요. 별거 아닌 줄 알았는데 현관문에 서 있는 그녀를 보자 제 생각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키가 크고 검은 정장을 차려입은 그 여성은 단정하게 머리를 뒤로 넘겼어요. 한 손에는 작은 배지를, 다른 손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커피잔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금세 수갑을 풀었어요. 니콜라이 씨, 그녀가 차분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국가안보국의 베로니카 에반스입니다. 저와 함께 가셔야 해요. 왜 저죠? 목소리가 거칠게 떨렸습니다. 이미 은퇴했어요. 여기는 제 의지로 사는 곳인데요. 당신의 경험이 필요합니다. 북극 전략만큼은 누구보다도 잘 아시잖아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건 오래전 일이에요. 지도도 회의도 다 뒤로 했는데요. 그녀 입가에 살짝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 지도가, 그 회의가 목숨을 구했어요. 이제 더 많은 목숨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대답하려는 순간
두 명의 무장 경호원이 나타났습니다. 오두막 문 양옆을 지키고 섰죠. 저는 부츠를 신었어요. 문을 열자 찬 공기가 벽처럼 제 몸을 강하게 밀어붙였습니다. 자갈길 위에는 검은색 SUV 세대가 호송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뒷좌석에 올랐고 베로니카가 옆자리에 앉아 다리를 가지런히 꼬았습니다. 엔진이 으르렁거리더니 차량이 눈보라와 먼지를 일으키며 속도를 높였습니다. 제 오두막은 눈송이와 흙먼지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SUV 안은 짙게 선팅된 창문 너머로 나무와 바위의 어렴풋한 실루엣만 보였어요. 머릿속은 복잡해졌습니다. 대체 무슨 급한 일로 저를 여기까지 끌고 온 걸까요? 베로니카가 침묵을 깨고 말했습니다. 중국이 새 아이스 브레이커를 띄웠습니다. 북극을 자기들 무역로로 만들겠답니다. 그걸 장악하려는 거예요. 저는 눈살을 찌푸렸어요. 북극을 장악한다고요? 얼음은 늘 움직이잖아요. 불가능해 보이는데요. 그녀는 눈을 똑바로 마주보며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필요합니다. 흐트러진 숨을 겨우 가다듬었어요. 가슴이 요동쳤습니다. 제가 떠났던 그 세계, 비밀 암호, 해군 함대, 한밤중의 전화, 모두가 되살아나는 기분이었습니다. SUV는 포장도로로 진입했고 우리는 몇 시간이고 달렸습니다. 마침내 높은 담장과 철문이 길을 막는 시설에 도착했습니다. 보안 카메라가 우리를 향해 돌아섰고 기계음과 함께 성문이 열렸습니다. 우리는 콘크리트 바닥에 안뜰로 들어섰어요. 베로니카가 새 페인트 냄새와 세정제 향이 뒤섞인 건물 안으로 저를 안내했습니다. 천장에선 밝은 조명이 반짝였고 복도 양옆으로는 창문 없는 문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경호원들은 일일이 문을 조심스레 열었어요. 마침내 넓은 회의실에 들어섰습니다. 방 한가운데 긴 테이블이 놓여 있었고 양쪽으로 의자들이 빽빽이 배치되어 있었어요. 맞은편 벽 전체를 가로지르는 대형 스크린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어두운 정장을 입은 남녀들이 테이블 주변에 모여 있었어요. 어떤 이는 피곤해 보였고 어떤 이는 희망에 차 있었습니다. 베로니카가 앞자리를 가리키며 손짓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앉았고 커피잔이 다시 한번 제 손을 따뜻하게 감싸주었어요. 그녀는 붉은 글씨로 찍힌 폴더를 제게 건넸습니다. 최고 기밀,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천천히 폴더를 열었어요. 안에는 거대한 선박들이 얼음밭을 뚫고 나아가는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러시아나 중국의 아이스 브레이커 모델은 아니었어요. 형태가 매끈했고 힘이 넘쳐 보였습니다. 분석가 중 한 사람이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는 오직 러시아나 중국만이 이런 배를 건조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한국제입니다. 저도 모르게 눈을 깜빡였어요. 한국제요? 대한민국에서 만든 거라고요? 제가 알던 한국은 작고 먼 우방국이었지 얼음을 가르는 경쟁국은 아니었습니다. 다른 전문가가 스크린을 두드리며 말했어요. 한국 조선소에서 12척 이상의 LNG 아이스클래스 선박을 건조했습니다. 2m 두께의 얼음도 속도 저하 없이 가로질렀죠. 머리가 핑 돌아왔습니다. 한국이 빠른 기술과 스마트 팩토리로는 늘 인상적이었지만 아이스 브레이커까지 만들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베로니카가 몸을 숙여 조용히 속삭였어요. 우리가 그들을 과소평가했어요. 이제는 협력해야 합니다. 방 안에 묵직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제게 집중된 것 같았어요. 폴더를 덮으며 단호히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해봅시다. 저는 그날 나머지 시간을 창문이 없는 모니터와 서류들로 가득한 방에서 보냈어요. 벽에는 북극 지도가 붉은 선으로 새로 뚫린 해상로와 함께 빛나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탁자 위에 손을 얹고 마음을 가다듬으려 애썼습니다. 베로니카가 제 옆에 서 있었어요. 그녀가 북극점 근처를 항해 중인 쇠빙선 홍보 영상이 띄워진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저는 눈을 깜빡였어요. 선박의 선수가 마치 버터를 자르듯 2m 두께의 얼음을 가르고 있었습니다. 선체는 흰색과 파란색으로 칠해져 있었고 그 장면을 보니 차가운 물보라가 제 얼굴에 닿는 기분이 들었어요. 얼마나 빠른 속도로 나아갈 수 있죠? 제가 몸을 앞으로 기울여 물었어요. 개방 수역보다 단 1노트 느립니다. 해군 분석관이 대답했습니다. 전례가 없는 기록입니다. 저는 눈을 감고 머릿속에 그 쇠빙선을 그려봤습니다.
예전 제가 현역에 있을 때도 가장 강력한 군함조차 얇은 얼음 위에서는 고전을 면치 못했었죠. 그런데 이제 한국 엔지니어들이 그 판을 완전히 바꿔놨다는 증거가 눈앞에 있었습니다. 베로니카가 문서 더미를 톡톡 건드리며 말했어요. 부산과 거제 조선소에서 이 배들을 건조했습니다. 저희가 정부에 협조를 요청했고 그분들이 기꺼이 도와주기로 했어요. 저는 서류 한 장을 집어들었어요. 그건 미 해안경비대와 대한민국 해양수산부 간 예비 합의서 초안이었습니다. 서명이 들어갈 줄을 손가락으로 따라 그어보니 심장이 쿵쾅 뛰었어요. 이게 현실이구나 싶었습니다. 젊은 장교 한 분이 커피 머그잔을 건네주셨습니다. 저는 한 모금 마시며 목소리를 가다듬으려 했어요. 출발은 언제인가요? 베로니카가 거의 미소 지을 듯 말했습니다. 2시간 뒤에 전세기가 있어요. 인천을 거쳐 부산으로 향할 겁니다. 주변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도표를 말아 올리고 노트북을 닫았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서류 폴더를 겨드랑이에 끼웠습니다. 어느새 대령님이 다가오셨습니다. 니콜라이, 전략 초안이 필요합니다. 북극 경험을 바탕으로 계획을 짜야 해요. 저는 자리를 찾아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화면 한가운데 북극 파트너십 계획 아크틱 파트너십 플랜이라는 제목 아래 커서가 깜빡이고 있었어요. 첫 줄에 이렇게 입력했습니다. 1. 한국 엔지니어 및 해군 장교와 면담하기. 2. 쇠빙선 설계 및 기술 점검하기. 3. 부산의 합동지휘센터 설립하기. 4. 한국 쇠빙선과 미 해군 함정 동시 배치하기. 5. 북극 환경에서 긴급 대응 훈련 실시하기. 문자들이 또박또박 입력됐습니다. 저는 그 훈련 장면을 상상했어요. 함정이 후진하고 선수 스러스터가 돌며 두 언어로 지시가 오가던 모습이 생생했습니다. 가슴이 뛰었어요. 베로니카가 어깨 너머로 고개를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좋은 출발입니다. 비행기 안에서 더 다듬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방 안이 다시 정적에 잠긴 것 같았습니다. 모두가 제 입을 기다리는 듯했지만 아무도 말을 꺼내지 않았어요. 대신 USB 드라이브를 챙기고 단호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한 중위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탑승 전까지 비행 계획과 허가서를 준비해두겠습니다. 방한 장비도 잊지 마세요. 저는 코트 주머니를 지퍼로 잠갔습니다. 따뜻한 장갑과 두툼한 목도리가 들어있었어요. 여분의 노트북과 펜도 추가해두었습니다. 노트북을 닫고 일어섰습니다. 방을 나서기 전 마지막으로 북극 지도를 한 번 더 살펴봤습니다. 붉은 선들이 화면 위에서 밝고 대담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저는 새로운 사명을 느꼈습니다. 이제 이 일은 단순한 정치나 권력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모두를 위한 항로를 지키는 일이었고 한때 너무나 멀게만 보였던 두 나라의 협력이었습니다. 조수가 문을 열며 안내했습니다. 니콜라이 씨, 이동 차량이 준비됐습니다. 저는 차가운 복도를 따라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문이 닫히자 저는 깊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다시 떠나는 곳은 제가 떠났다고 생각했던 그 세계였어요. 비행기는 흐린 하늘 아래 인천에 착륙했습니다. 저는 차가운 창문에 이마를 대고 도시의 불빛이 점점 가까워지는 걸 지켜봤어요. 아래에는 건물들이 줄지어 황해를 향해 뻗어 있었고 저는 팔걸이를 꼭 잡은 채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한국은 제게 첫 방문이었거든요. 베로니카 에반스가 제 옆자리에 앉아 휴대전화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얼굴을 들고 미소 지으며 물었어요. 부산 가볼 준비됐습니까? 저는 긴장된 목소리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 조선소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요. 보시면 놀라실 거예요. 베로니카가 자신있게 말했습니다. 1시간이 좀 지난 뒤 저희는 부산행 작은 제트기에 올랐습니다. 창 밖으로는 초록 언덕들이 반짝이는 집들과 함께 이어져 있었고 해안선이 우리 아래서 빛나고 있었어요. 착륙하자마자 짭짤한 바닷바람과 휘발유 냄새가 섞여오는 걸 느꼈습니다. 쌀쌀한 바람 속에 중장비 굉음이 실려 있었어요. 검은색 세단이 크레인과 창고 사이를 지나 저희를 조선소로 안내했습니다. 마침내 거제도의 조선소 중 하나에 도착했어요. 2개의 거대한 크레인이 드라이도크 위에 대형 선박을 우뚝 받들고 있었고 강철판과 용접 토치를 든 근로자들은 마치 개미처럼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베로니카가 보안 게이트로 저를 안내했습니다. 저희는 거대한 작업장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새로 건조된 LNG 쇠빙선이 강철 지지대 위에 놓여 있었어요. 선수 쪽은 날카로운 쐐기형 선체였고 얼음빛 파란색으로 칠해져 있었습니다. 저는 심장이 쿵쾅 뛰며 선체 가까이 다가섰습니다. 마치 10층짜리 건물 높이만 했어요. 한 남성이 군청색 작업복에 흰 안전모를 쓰고 다가왔습니다. 그는 어눌한 영어로 자신을 소개했어요. 저는 박수석 엔지니어입니다. 저희 조선소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그와 악수를 했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대단한 배입니다. 박 엔지니어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 배는 북극 항해용으로 설계했습니다. 2m 두께 얼음도 거뜬히 깨뜨릴 수 있죠. 가까이 와서 보세요. 저는 장갑 낀 손으로 매끈한 강철판을 만져보았습니다. 바깥 공기보다 훨씬 차갑게 느껴졌어요. 영하 50도 환경에서 어떻게 용접하나요? 박 엔지니어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희는 접합부를 미리 예열하고 보호가스 토치를 사용합니다. 용접 기사들은 몇 달간 훈련을 받아야 숙달될 정도예요. 제 뒤로 한국 엔지니어분들이 설계도가 펼쳐진 탁자 주위에 모여 계셨어요. 그분들은 자부심과 집중이 공존하는 표정이었죠. 그중 김 씨가 다가오셨습니다. 그녀는 자신 있는 영어로 말씀하셨어요. 니콜라이님, 오신 걸 저희에게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엔진룸 모형을 보시겠습니까? 저는 기대에 찬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엔지니어분들은 비계와 사다리로 가득한 통로를 안내해 주셨습니다. 저희는 모형 엔진룸 안으로 내려갔어요. 반쯤 완성된 구획에 파이프와 밸브, 거대한 엔진이 가득했고 시험용 밸브에서는 김이 쉬익 새어나왔습니다. 실내는 따뜻했고 구리스 냄새가 배어 있었어요. 김 씨가 원격 제어 패널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 패널이 선수 스러스터를 제어합니다. 보세요. 그녀가 스위치를 눌렀고 화면에는 축소 모형 선박이 얼음 블록 수조를 뚫고 나아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모형은 선수 방향을 좌우로 흔들며 빙하를 깔끔하게 잘랐어요. 가슴이 벅찼습니다. 정말 완벽하네요. 얼음 위를 춤추듯 헤쳐나가는 것 같아요. 김 씨가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그게 저희 목표입니다. 멈추지 않고 계속 전진하는 거죠. 저는 제독 스톤님과 함께 베로니카를 바라봤습니다. 두 분의 의심이 기대감으로 바뀐 게 느껴졌어요. 스톤 제독님 얼굴에 미소가 번졌고 제독님은 주먹을 들어 보이며 승인을 표시하셨습니다. 저도 모르게 미소가 번졌어요. 저희는 다시 밖으로 올라왔고 가늘게 비가 내려 모든 것이 반짝였습니다. 거대한 선박은 마치 살아있는 듯 얼음 항로를 기다리며 우뚝 서 있었습니다. 박수석 엔지니어가 손바닥만 한 선박 모형을 제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니콜라이님을 위한 선물입니다. 저희 협력을 기억하는 표시죠. 저는 조심스레 모형을 들었습니다. 손 안에 쏙 들어왔지만 실물이 바꿔놓을 북극의 미래는 이를 훨씬 뛰어넘을 거예요. 감사합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배 한 척이 아니라 희망을 지으셨네요. 박 엔지니어가 살짝 허리를 숙여 인사하셨습니다. 그리고 함께 이끌어갈 겁니다. 모형을 바라보며 저는 이 엔지니어분들께 깊은 존경심을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낯선 분들이었지만 이제 훌륭한 파트너가 되셨습니다. 그 순간 희망의 항만 프로젝트가 반드시 성공하리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함께 얼음 속으로 나아가 새로운 해로를 지켜낼 겁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갈매기 울음소리와 크레인 굉음에 눈을 떴어요. 수천 개의 컨테이너가 형형색색의 레고 블록처럼 쌓여 부두를 따라 늘어서 있었고 창고의 네온 불빛이 비 내리는 하늘 아래서 은은하게 빛났습니다. 저는 물가 근처 금속 컨테이너로 꾸민 임시지휘센터에서 베로니카 에반스 씨와 스톤 제독님을 만났습니다. 그 안은 북극 부산 알래스카 지도가 사방 벽을 가득 채우고 있었고 컴퓨터 화면에는 한국과 미국 국기가 나란히 떠있는 쇠빙선의 실시간 데이터가 표시되어 있었어요. 마치 전쟁 상황실 같았지만 우리의 적은 사람이 아니라 차가운 얼음뿐이었죠. 베로니카 씨가 두툼한 폴더를 건네주며 말씀하셨어요. 2단계입니다. 훈련할 시간이죠. 저는 폴더를 열어 계획을 읽어봤어요. 1. 합동항해 훈련, 한국 쇠빙선, 아틱 피닉스와 미 해안경비대 순시선,
사파이어 호크가 연안 수역을 함께 항해합니다. 2. 교량 통신 훈련, 양국팀이 영어와 한국어로 주요 명령을 연습합니다. 3. 비상 대응 시뮬레이션, 얼음 아래 가상의 선체 파손 상황을 만들어 대응 훈련을 합니다. 4. 데이터 공유 워크숍, 엔지니어와 장교들이 기술 데이터와 수리 프로토콜을 교환합니다. 저는 폴더를 덮으며 가슴에 결의가 차올랐어요. 시작하겠습니다. 밖에는 회색 안개가 부두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아틱 피닉스는 얼음산처럼 우뚝 서 있었고 선체가 반짝이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그 옆에는 사파이어 호크가 해안경비대색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선원들은 주황색 방한복을 입고 목적 의식을 가지고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죠. 한국 측 이재민 중위님이 저희를 맞아주셨어요. 니콜라이 씨, 다시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희 선원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의 장갑 낀 손을 잡고 대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위님. 먼저 항해부터 시작하죠. 저희는 소형 모터보트를 타고 아틱 피닉스에 접근했어요. 비가 후드에 뚝뚝 떨어지는 걸 느끼며 사다리를 타고 갑판에 올랐습니다. 바닥은 미끄러웠지만 부츠 밑창이 단단히 받쳐주었습니다. 선교에서는 조 선장님을 만났죠. 다정한 미소를 띠신 키 큰 분이셨어요. 좋은 아침입니다. 조 선장님이 인사하셨습니다. 저희는 선장님 지시에 따르겠습니다. 저는 콘솔 위 지도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 부표 사이를 지그재그로 지나간 뒤 방파제를 돌며 좁은 수역 조종 능력을 테스트하겠습니다. 그리고 눈을 들어 조 선장님을 바라보며 덧붙였어요. 속도는 일정하게 유지하세요. 제가 한국어와 영어로 회전 명령을 드릴게요. 조 선장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래쪽 부두에서는 모터보트가 사파이어 호크 옆에 닻을 내리고 미국 승조원들이 손을 흔들며 인사했어요. 저도 손을 흔들어 답했습니다. 두 나라가 중요한 임무를 위해 함께한다는 묘한 자부심이 들었습니다. 아틱 피닉스 선교 위에서 저는 외쳤습니다. 좌회전 5도, 잔차 5도. 한국 측 장교들이 제 뒤를 따라하며 반복했고 발음이 점점 매끄러워지는 게 느껴졌어요. 저는 활짝 미소 지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배는 부드럽게 방향을 틀었고 갑판 위로 빗물이 개울처럼 흘러내렸습니다. 사파이어 호크는 저희 항로를 따라 움직이며 경적을 울렸죠. 육지로 돌아와서 큰 천막 아래에 모였습니다. 비상훈련을 위해 금속 컨테이너 안에 모형 얼음 패널을 설치해 가상의 선체 파손 상황을 연출했어요. 경보음이 울리자 한국과 미국 엔지니어들이 폼을 이용해 틈을 메우고 밸브를 조이는 등 신속하게 움직였습니다. 이재민 중위님과 마티네즈 하사가 영어와 한국어로 번갈아가며 지시를 외쳤어요. 저는 두 팀이 하나 되어 일하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모의 파손이 복구됐다는 확인과 함께 환호성이 터져 나왔죠. 제 가슴속 묵직하던 긴장감이 풀리는 순간이었습니다. 함께 해냈어요. 다음은 데이터 공유 워크숍이었습니다. 엔지니어들이 노트북 앞에 둘러앉아 선체 두께, 엔진 사양, 통신 코드 등을 공유했어요. 저는 거제에서 만난 김 씨 옆에 앉았습니다. 이 아이스 감지 프로토콜은 그녀가 화면을 가리키며 설명했어요. 가시거리가 짧을 때 큰 도움이 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저희 비상소나 시스템은 이와 상호 보완됩니다. 함께라면 모든 상황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그녀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맞습니다. 함께라면요. 늦은 오후 훈련이 모두 종료되었습니다. 빗방울은 가랑비로 변해 주변이 더욱 반짝였어요. 저희는 물가를 내려다보는 고가대 플랫폼 위에 모였습니다. 두 척의 선박은 나란히 정박해 있었고 엔진은 조용했지만 언제든 출항할 준비를 마친 모습이었습니다. 스톤 제독님이 앞으로 나오셨습니다. 평소의 엄숙한 얼굴에서 환한 미소가 번졌어요. 오늘 우리는 협력이 통한다는 걸 증명했습니다. 니콜라이 씨와 한국 친구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진흙 묻은 부츠와 젖은 재킷 차림의 한국, 미국 승조원들을 바라봤습니다. 모두가 승리의 순간을 함께 나누고 있었어요. 저는 커피잔을 높이 들었어요. 새로운 친구와 뚫린 항로를 위해. 머그잔과 보온병이 부딪혀 경쾌한 소리를 냈고 석양빛 속에 빗방울이 반짝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우리 함께라면 북극을, 모두를 위한 무역로를 안전하게 지켜낼 수 있다는 것을요. 저희는 어느 이른 아침에 부산을 출항했어요. 아틱 피닉스와 사파이어 호크가 창백한 해돋이 아래 잔잔한 바다를 가르며 나아갔습니다. 저는 두툼한 파카와 울목도리로 몸을 감싼 채 한국 쇠빙선 갑판 위에 서 있었어요. 짭짤한 바닷바람이 제 얼굴을 때렸고 부츠가 금속판 위에서 삑삑 소리를 냈습니다. 뒤돌아보니 부산 도심은 회색 빌딩과 크레인이 흐릿하게 사라지더군요. 이튿날 저희는 드디어 북극권에 도달했습니다. 지도 위에 그려둔 선을 지나자 다들 전율하는 분위기였어요. 조 선장님이 제게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저도 고개를 끄덕이며 설렘과 긴장이 교차하는 기분을 느꼈죠. 아래 물 온도가 더 내려가 얼음이 선체를 두드리며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두꺼운 얼음 덩어리가 선박 앞에 나타났습니다. 아틱 피닉스가 속도를 줄였어요. 저는 난간에서 승조원들이 돌파 준비를 하는 걸 지켜봤습니다. 엔진이 으르렁대고 선체가 얼음을 쿵 부딪히자 배는 조금씩 앞으로 밀려나갔어요. 발끝과 손끝으로 전해지는 진동이 강렬했습니다. 그러더니 쨍하는 소리와 함께 얼음이 갈라지더군요. 선수는 깨진 얼음 사이로 힘차게 나아가며 길을 냈습니다. 잘했습니다. 제가 크게 외쳤습니다. 엔지니어와 장교들이 한국어와 영어로 환호하며 하이파이브를 나눴어요. 그들의 웃음과 격려가 파카보다 더 제게 따뜻하게 다가왔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저희는 같은 리듬을 유지했습니다. 얼음을 깨고 조심스럽게 조타하며 장애물을 살폈죠. 레이더에는 중국 쇠빙선들이 포착됐지만 그들은 저희를 지켜보기만 했어요. 저희가 뚫어놓은 항로를 확인하자 속도를 줄이고 방향을 돌리더군요. 넷째 날에는 첫 상업 화물선을 만났습니다. 곡물이 실린 화물선이 주황색 컨테이너를 잔뜩 싣고 저희가 뚫어놓은 수로를 따라왔어요. 밤이 되자 저는 별이 가득한 하늘 아래에서 북극광이 춤추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녹색과 보라색 빛이 공기 중에서 커튼처럼 출렁였어요. 추위는 매서웠지만 하늘빛은 따뜻했습니다. 저는 알래스카 호숫가 오두막에서 혼자 일출을 보던 날을 떠올렸어요. 그런데 지금은 새로운 친구들과 함께 북쪽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부산으로 돌아왔을 때 항구는 축하 분위기로 뜨거웠습니다. 승조원들은 포옹하며 웃었고 스톤 제동님은 박수석 엔지니어님과 악수를 나누셨습니다. 베로니카 에반스가 지휘센터에서 엄지를 번쩍 들어 제게 신호를 보내셨어요. 저는 볼이 아플 정도로 크게 웃었습니다. 이튿날 저는 오두막에서 뜨거운 커피를 홀짝이며 쇠빙선 선수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북극을 가르는 그 장면이 담긴 사진은 제게 깊은 평온함과 격렬한 기쁨을 안겨주었어요. 저는 눈을 감고 바람에게 속삭였습니다. 고마워요, 한국. 고마워요, 친구들. 그리고 저는 확신했어요. 앞으로도 평화와 동맹이 바다를 지켜줄 거라고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감동물씬이었습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와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댓글 하나하나가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 모두가 즐겁고 행복한 일만 생기기를 바랍니다.